냉전 시기 수소폭탄 4기를 실은 미국의 폭격기가 스페인 상공에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수소폭탄 4기도 함께 떨어져서 분실해버린 엄청난 사고였죠. 만약에 사라진 수소폭탄이 갑자기 터져버린다면 스페인은 느닷없이 박살나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 아찔한 상황.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세히 살펴봅시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한테 기습적으로 핵공격을 당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보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만약에 소련이 공군 활주로를 먼저 선빵 때리면 어떡할 거요? 비행기가 아예 못 떠버리니까 핵폭탄도 못 떨구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계속 공중에 띄워놓는 거죠. 아니 이 사람아, 비행기가 무슨 무한동력이요? 결국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니 공중급유기 있지 않소? 기름이 다 돌아갈 때쯤에 급유기로 기름을 채워주면 되지. 천잰데? 미국은 이 미친 아이디어를 실제로 진행시켰어요. 작전명 크롬돔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득 실은 폭격기를 24시간 내내 하늘에 띄워놓고 지구 곳곳을 쉴 새 없이 날아다녔어요.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이면 공중급유기가 기름을 채워줬죠. 놀랍게도 미국은 이 미친 짓을 무려 8년이나 했어요. 왜냐고요? 비행기가 아예 땅에 닿질 않으니까 적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폭격기가 어디 숨어 있는지 추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1966년 1월 17일 스페인 남부 팔로마레스 상공 9,450m 핵무기를 실은 B-52 폭격기가 본진으로 귀환하던 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상공에서 하늘의 주유소 KC-135 공중급유기를 만났어요. 사실 공중급이라는 게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고 있는 비행기들끼리 관을 연결하는 거라서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폭격기가 급유기에 접근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속도 조절에 실패한 B-52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급유기 꼬리 쪽 주유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주유관이 폭격기의 척추를 강타하면서 내부 구조물이 박살났고 그 충격으로 B-52의 거대한 왼쪽 날개가 통째로 뜯겨나갔거든요. 급유기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무려 4만 갤런, 약 15만 리터의 제트 연료가 뿜어져 나왔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두 비행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약 1.6km 떨어진 다른 비행기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급유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불타는 비행기 잔해는 그대로 아래쪽 팔로마레스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무려 100톤에 달하는 쇳덩이와 불덩어리가 마을을 덮쳤는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하죠. 정말 천운이었죠. 자, 그럼 날개가 뜯겨나간 폭격기 승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불행 중 다행으로 탑승자 7명 중 4명이 폭발 직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 메신저 소령, 웬도프 대위, 루니 중위, 그리고 뷰캐넌 항법사였죠. 육지에 떨어진 뷰캐넌은 마을 주민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바다로 떨어진 웬도프 그리고 루니는 지나가던 어선 도리타오가 건져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소령은 45분이나 차가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죠. 하지만 사람들은 구조됐어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폭격기에 실려있던 수소폭탄이 다 분실된 거예요. 폭격기에는 수소폭탄 4발이 실려 있었는데 수소폭탄 한 발에 1.1메가톤의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던 원자폭탄 리틀보이 아시죠? 그것보다 최소 70배 이상 강력한 놈이었습니다. 그런 게 무려 4발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추락할 때 충격으로 기폭장치가 작동해서 단 한 발이라도 스페인 땅 위에서 꽝 하고 터졌다면 팔로마레스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건 당연하고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스페인을 넘어 유럽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될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핵무기를 실은 폭격기가 추락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군 사령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 즉시 미군은 핵무기 사고를 뜻하는 암호명 브로큰 에로를 발령시키고 사라진 무기들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 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군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잡듯이 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건 이 수소폭탄들에 비상용 낙하선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 발생 딱 24시간 만에 육지에 떨어진 폭탄 3발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폭탄은 운이 좋았어요. 낙하산이 예쁘게 펴지면서 알만소라 강가에 사뿐히 내려앉아서 거의 멀쩡했거든요. 문제는 나머지 2발이었어요. 이 녀석은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기도 전에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땅에 그대로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는 토마토 농장에, 나머지 하나는 마을 바로 옆 언덕에 꽝 하고 부딪혔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핵분열 반응, 그러니까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돌 충격으로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폭탄이 깨져버렸고 그 안에 있던 악마의 가루, 플루토늄이 미세먼지처럼 흩날려 버렸어요. 폭탄이 떨어진 곳 주변 2.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 정도 되는 땅에 플루토늄이 뿌려졌습니다. 핵폭발만 안 했지 사실상 더티밤이 터진 거나 다름없는 방사능 재앙이 시작된 거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4번째 폭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군은 직감했죠. 이 폭탄 바다에 떨어졌구나. 하지만 길이 3.5m짜리 쇳덩이를 이 넓고 깊은 지중해에서 찾아낸다? 이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한 미션이었어요. 그때 구세주처럼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어부였던 프란시스코 시모 오르츠. 이분은 완전히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저짝 하늘에서 뭔가 거대한 놈이 글쎄 바다로 떨어졌다니까요. 미 해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부의 증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은 어부가 찍어준 바다 근처 약 26제곱킬로미터 해역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어부는 아예 미 공군에 고용돼서 저쪽이요 저쪽 하면서 수색을 도왔고요. 처음에 미군은 잠수부 150명을 풀었어요. 하지만 수색 실패. 결국 미군은 당시 최첨단 심해 잠수정 엘빈호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58일째 3월 15일 드디어 잠수정 엘빈은 해저 780m 깜깜한 심해 속 70도나 되는 가파른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하지만 3월 25일 이 폭탄에다가 케이블을 걸어서 끌어올리는데 갑자기 뚝 줄이 미끄러지면서 폭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폭탄은 더 깊은 심연 속으로 굴러떨어져서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진짜 초상집이었다고 해요. 결국 미 해군은 최종 병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어뢰를 줍는 용도로 만든 무인 로봇 커브를 투입한 거죠. 다시 샅샅이 뒤진 끝에 4월 2일 더 깊은 수심 870m 지점에서 폭탄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진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갈고리 3개를 낙하산 줄에 아주 단단히 걸었고 정말 조심조심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1966년 4월 7일 드디어 4번째 수소폭탄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폭탄이 갑판에 올라오자마자 폭발물 처리반이 뇌관을 해제했고 그제야 모두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군함 33척, 병력 3,000명이 동원된 장장 80일간의 피말리는 사투. 지중해 숨바꼭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폭탄도 찾았고 미군은 이제 짐 싸서 집에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미 해군 앞으로 아주 골 때리는 서류 한 장이 날아왔어요. 서류를 보낸 사람은 바로 폭탄이 떨어진 곳을 알려줬던 바로 그 어부였습니다.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청구서가 들어있었어요. 해상법에 따르면 바다에서 잃어버린 귀중한 물건을 찾아주면 물건값의 일부를 구조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 폭탄 찾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지 않았슈. 내가 최초 발견자니께 폭탄값의 2%는 받아야겠구먼요. 이 아저씨
그냥 착한 동네 어부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까지 딱 선임해서 아주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미국 입장에선 황당했겠지만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수소폭탄이라는 게 연구개발비까지 따지면은 가격이 천문학적이잖아요. 오르츠 씨 측은 이 폭탄의 가치를 계산해서 당시 돈으로 무려 5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질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을 달라고 한 건데 미군이 순순히 계좌번호 주세요 할 리가 없겠죠. 결국 미국은 법정까지 가는 대신 조용히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단돈 14,500달러. 500만 달러 부르다가 겨우 14,000달러? 너무 깎은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사실 당시 1960년대 스페인 시골 어부에게는 14,500달러는 완전 로또였거든요. 이 금액은 당시 스페인 노동자 평균 연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오르츠 씨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세게 질러놓고 실속은 제대로 챙길 만큼 성공한 협상이었던 거예요. 바다 깊은 곳, 미군이 목숨 건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동안 물박 세상,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스페인 앞바다에 핵폭탄이 빠졌다.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던 스페인 해변은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취소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당시 스페인은 관광 산업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려던 참이었는데 방사능 해변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나라 경제가 망할 판이었어요. 미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남의 땅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동맹국 밥줄까지 끊어놓게 생겼으니까 외교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결국 미국과 스페인 두 나라는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정치쇼를 기획했습니다. 사고 발생 50일째 3월 8일 아직 바다에서는 폭탄도 못 찾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팔로마레스 인근 해변에서 아주 거물급 인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정보관광부 장관 마누엘 프라가 그리고 주 스페인 미국 대사 앵거비들 듀크였죠.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두 아저씨는 뭘 했을까요?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더니 수영복 차림으로 바다에 풍덩 뛰어든 거예요. 3월의 지중해 바다 진짜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추운 기색도 없이 카메라를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온몸으로 외친 거죠. 아이 봐라, 우리도 이렇게 수영하지 않냐. 방사능? 그런 거 없다. 물 깨끗하고 안전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 쇼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아니, 장관이랑 대사가 수영하고 있는 사진이 전 세계 신문에 실리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사람들은 진짜 안전한가 보네? 하는 인식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쇼는 성공하게 됐어요. 끊겼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쇼였습니다. 바닷물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육지의 흙은 플루토늄 범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싹 가린 채 그럴싸한 이미지만 보여준 전형적인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거죠. 바로 그 시각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땅 위에서는 전혀 다른 살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 스페인 인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묵묵히 긁어내고 있었던 거죠. 바닷물이야 양도 많고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금방 희석됐다고 쳐도 땅에 스며든 플루토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긴급 정화 작전에 오퍼레이션 모이스트 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젖은 대걸레 작전, 방사능 오염물질을 대걸레로 닦아내듯 싹 치우겠다는 뜻이었죠. 방식은 지금 보면 참 원시적이었습니다. 오염돼 있는 땅 윗부분을 긁어내서 퍼다 나르는 방식이었어요. 이때 긁어낸 흙 그리고 오염된 토마토 같은 농작물의 양이 얼마나 됐느냐? 무려 1750톤, 드럼통으로 치면 약 5500개 분량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방사능 쓰레기들은 미군 배에 실려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바나 리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져서 영구 봉인됐습니다. 스페인 땅을 미국으로 퍼간 셈이죠. 3개월간의 대청소 끝에 양국 정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자, 이제 정화 작업 끝났습니다. 완벽합니다.
스페인 주민들은 미국에 약 500여 건의 피해보상 청구를 냈어요. 여기에 미국은 총 60만 달러를 쥐어주고 또 여기다가 선심 쓰듯이 약 20만 달러짜리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나 지어주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다 라면서요.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1966년의 청소는 급한 불만 끈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오염된 곳만 퍼갔지 넓게 퍼진 저농도 오염물질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계속해서 미국이 책임지고 나머지 흙도 가져가라 요구했지만 미국은 우리는 66년도에 할 만큼 다 했다 라면서 수십 년간 배째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2015년 사고 발생으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유 그래 우리가 다시 치워줄게 라면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남은 흙을 네바다로 가져가겠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약이 아니라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에 불과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실행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약속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난 2006년 스페인 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사는 달팽이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반세기 전에 떨어진 수소폭탄의 유령이 여전히 이 땅의 작은 생명체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자, 먼저 스페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동안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머리 위로 매일같이 수소폭탄이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남의 나라 땅 위에서 핵폭탄을 돌리고 있었다고? 당연히 스페인 전역에서 반미, 반핵 감정이 들끓었어요. 시위가 터져나왔고 결국 스페인 정부도 여론에 못 이겨서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핵무기를 싣고 있는 비행기는 우리 영공에 절대 들어오지 마라. 미국 입장에서도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크롬돔 작전은 완전 1급 기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전의 실체가 전 세계에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예요. 소련을 견제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동맹국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꼴이 된 거예요. 게다가 팔로마레스 사고가 난 지 딱 2년 뒤 1968년 이번에는 그린란드 툴레 공군기지 인근에서 또다시 B-52가 추락해서 핵폭탄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번, 그린란드에서 또 한 번. 더 이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크롬돔 작전을 종료한다. 냉전 시대 이 두 번의 사고를 끝으로 크롬돔 작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화 팔로마레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